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구토를 유발한다.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제 미국 증시 초반만 보고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이제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졌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감 시황부터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2.83%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고요. S&P 500이 플러스 2.6, 나스닥도 플러스 2.23%로 마감이 됐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TQQQ가 나스닥의 반등으로 인해서 플러스 6.69% 기록했고요. 리벤트 플러스 6.26, 쿼버 플러스 4.57, 테라다임 플러스 4.32, 엔비디아 플러스 4.0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4.00, TSMC도 3.92%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SQM이 3.91, 퀄컴이 3.88%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보겠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5.27%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하나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엔비디아 4.0, 마이크로소프트 3.76, 애플도 3.36%나 급등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2.19%, 테슬라 플러스 2.06, 구글도 1.43% 상승했습니다.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기업은 아마존이었고요. 마이너스 0.2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구토를 유발하는 미국 증시와 함께하는 10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요, 어제 다우존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아침 8시 반, 동부 시간으로 8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식을 던진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마커블한 다우의 리바운스다. 역사상 정말 최고의 반등을 보여준 드라마틱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어제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은요, 결국 3,669달러로 마무리가 됐는데 처음에 언제까지 떨어졌냐면요. 3,491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3,491이면 3,500 밑으로 떨어진 거고 3,500 밑까지 S&P 500 지수가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는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3,669로 마무리가 됐는데 초반에 3,49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즉 가장 최저점에서 어제 반등한 모습을 보면요. 5% 넘게 주가가 올라가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제 미국 증시 열리자마자 주가가 폭락할 때 줍줍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BN 캐피탈이라는 투자 기관의 레오 넬리슨이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어제 이제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 많은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 머리를 긁적였을 것이다.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5%나 갑자기 반등을 보여줬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반등이 보여줬던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숏 커버링, 즉 공매도에 들어갔던 많은 자금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제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숲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아직 베어마켓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요. 주식시장이 떨어질만 하면 반등하고 떨어질만 하면 반등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굉장히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행히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CPI 리포트는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제 CPI 리포트에 어떠한 내용이 숨어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보통 CPI라고 부르는 게 0.4% 지난달에 비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이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0.3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치였고요. 자,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8.2%나 급등을 했죠. 자, 물론 이제 6월 달에 9%를 찍은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합니다.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2022년 6월 달에 9%, 그리고 7월 달에 8.5%, 자, 8월 달에 8.2, 9월 달에 8.2. 따라서 지금 피크를 찍고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8.2%도요.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가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0.6%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다우존스의 전망치는 0.4였는데 8월 달에 비해서 근원 CPI는 오히려 0.6%라는 대단한 상승률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6%가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이 6.6%가 대단한 수치거든요. 1982년 8월 이후에 근원 CPI가요 6.6% 올라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원 CPI가 지금 헤드라인 CPI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원 CPI 그래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 2022년 7월 달에 5.9%를 찍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6.3으로 올라갔고요. 이번에 9월 달에 6.6%,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헤드라인 CPI를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원 CPI를 보면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요,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CNBC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는데요. 원래 낮에는 제가 1분짜리 미준 쇼츠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1분으로 줄이기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분짜리 미준 자막 뉴스를 특별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레미 시겔 교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경제학 교수님인데 예전에 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 교수 랭킹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제 CNBC 뉴스와의 인터뷰에 다시 한번 등장해서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연준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와튼 스쿨의 경제학 교수님이 피크를 찍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CPI 지수가 아직까지 높은 이유, 특히 근원 CPI, 그 코어 CPI가 높은 이유가요. 바로 거주 비용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주 비용은요. 대표적인 후행성 지수라는 거죠. 따라서 후행성 지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연준에서 보통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할 때 CPI 리포트에 반영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3월 달에 연준에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죠.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에도 양적 긴축을 2022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효과가 CPI 리포트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전반기가 돼야 그 효과가 발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CPI가 높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구나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과연 이분의 말씀이 맞아 떨어질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도체 산업 쪽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처럼 ASML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거든요. 자, ASML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 ASML이요. 미국 쪽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중국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지시가 나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오미주를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SML에 일하고 있는 US, 즉 미국 쪽의 직원들은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심지어는 서포트도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대상은 중국 쪽에 있는 모든 고객사라고 모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ASML이 이렇게 중국에 더 이상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ASML의 중국 의존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 3분기의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 쪽의 매출 의존도는 무려 11.4%나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32%, 타이완 43%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11%가 넘는 매출을 지금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고 ASML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중국 쪽의 그 매출이 전체 100%다 없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번 규제가 영구적인 건지 계속해서 후속 기사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그리고 TSMC인데요.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 삼성과 TSMC가 받았다. 1년짜리 exemption을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단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이 1년짜리 이그젬션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2개 도시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니케이 아시아 역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TSMC입니다. TSMC 역시 1년짜리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이제 영구적인 건지 아니면 1년 후에 철수를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계속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하고 계신 종목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투의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넷플릭스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월 3일 날 런칭되는 그 광고가 붙는 서비스 있잖아요. 이 광고 서비스의 가격이 책정이 됐거든요. 6달러 99센트.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넷플릭스가 6.99달러를 매달 차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광고를 보는 모델을 선택하는 고객은요,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를 7달러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쪽에는 11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4분에서 5분 정도 광고를 봐야 된다. 그래서 1시간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시면 8분에서 10분 정도 광고가 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그 영화나 TV 시리즈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싼 대신에 어떤 혜택은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광고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한 편당 15초에서 30초 정도의 길이가 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광고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넷플릭스가 이번에 파트너로 선택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굉장히 의외의 기업이 광고의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요. 자, 지금 현재 이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광고주의 숫자가 수백 곳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가 이미 솔드아웃이 됐다. 따라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넷플릭스의 광고 모델이 굉장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이번에 6달러 99센트를 책정했는데 제가 가격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 역시 12월 달에 광고가 붙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7달러 99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즈니보다도 오히려 1달러가 작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디즈니 플러스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따라서 컨텐츠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는 넷플릭스가 가격 면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보다 오히려 1달러가 싸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런칭 데이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11월 1일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저머니, 이탈리아, 재팬 그리고 코리아가 나와 있네요. 한국 쪽에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 쪽에는 11월 3일부터 서비스
서비스가 게시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넷플릭스에 가입이 돼 있는데 현재 저는 15.49달러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스탠다드 서비스니까. 근데 요거를 버리고 저 역시도 베이직 위드 애드버타이즈먼트로 옮겨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뭐 한 10달러 정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비용을. 소비자 입장에서도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핀테크 분야는 정말 경제적 혜자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애플 카드가 등장하는데요. 애플 카드는 3년 전에 출시된 애플의 크레딧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골드만삭스랑 함께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애플 신용카드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애플 신용카드는 일단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없고 가입비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캐시백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특히 애플샵에 들어가서 돈을 사용하면 3%의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파트너들 에이스라든지 엑선모빌, 나이키, T모바일, 우버이츠, 그리고 월그린, 부츠죠. 이런 상점에 가서 돈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2%씩 데일리로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플 카드에 드디어 세이빙 어카운트가 접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현금이 들어가게 되면 하이 일드니까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줄 예정에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 파트너도 역시 골드만삭스랑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한다는 거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요. 애플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페이도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카드 홀더들은 이 애플페이 월렛과 함께 접목이 되면서 이 현금을 보내거나 사용하거나 세이빙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애플이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존 주주 입장에서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조금 헷갈리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몇 개나 되는 벤처 비즈니스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굉장히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 엑스플로 프로덕트라는 것을 이번에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디지털 트래블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조금 찾아봤더니요. 가상현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행을 대신 고글을 끼고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래를 봤을 때는 잠재력이 풍부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 포기하게 돼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아마존이 포기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주 전에는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글로우 비디오 장비를 포기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한 지난주에는 이 딜리버리 로봇 프로그램도 역시 시프트를 한다. 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도를 수정한다라는 발표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어닝 결과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비즈니스가 하나 둘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이 진행한 14,500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티네이저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티네이저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추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비슷한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브랜드 선호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2028년이 되면 인구의 70%가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취향은 어떻고 또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는요. 72.6 트릴리언 즉 72.6조 달러가 상속이 될 것이다. 2045년까지 엄청난 금액이 이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지출할 수 있는 구매력이 증가하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엔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요, 어떤 기업들이 튼튼한 캐시플로우 그리고 어닝 퍼시어의 성장을 보여주면서도 이들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바탕을 둔 추천 종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총 5개의 종목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딕스 스포팅 굿즈고요. 두 번째는 나이키, 세 번째는 룰루레몬, 네 번째는 알파벳, 다섯 번째 아마존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사 그리고 오늘 기사를 통합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하나를 구성을 했거든요. Z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10개가 넘어가는 종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현재 퀀투 스코어를 봤을 때, 퀀투 분석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을 살펴봤더니 울타 뷰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퀀투 스코어가 현재 4.78이고요. 월가에서 주는 점수는 4.03, 그리고 SA 오토즈 레이팅도 3.66으로 매수 의견을 3관왕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구글입니다. 구글 퀀투 스코어도 4.6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 월가에서 주는 점수는 4.60으로 울타 뷰티를 오히려 초과하고 있고요. 세 번째 SA 오토즈 스코어도 4.30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BUX 스타벅스죠. 4.45의 퀀투 스코어, 두 번째 월가의 점수는 3.68, 세 번째 3.69라는 SA 오토즈 스코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종목이요, 현재 Z세대가 사랑하는 종목들 중에서 브랜드 중에서 3관왕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숨어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퀀투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ELF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7, 5위는 치폴레 3.42고요. 애플이 3.40, 룰루레몬 3.38, 아마존이 3.35의 퀀투 스코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좋은 계획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월요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러한 주말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셔서 정신없이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방송 꾸며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